새벽 2시 58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은 고요했다. 그러나 공기엔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다. 타는 나무의 비릿한 냄새. 그 냄새는 늘 재앙보다 먼저 도착했다. 소방차가 골목 입구를 막으며 섰다. 경광등의 붉은 빛이 창문들을 때렸다. 나는 조용히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 내 이름은 서도윤. 특수구조대 7년차. 나는 헬멧을 썼고 장갑을 끼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잠깐 눈을 감았다. 쿵쿵쿵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이번 출동은 왠지 익숙하지 않았다. 현장엔 이미 연기가 자욱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불길이 창문 틈으로 솟구치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서 말했다. 1층 거실부터 붙은 듯합니다. 내부 붕괴 우려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 불만 보였다. 붉게 일렁이는 화염이 바람을 따라 고개를 흔들며 춤췄다. 나는 그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다 작게 중얼였다. 이번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던진 무거운 예감이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신발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삐 소방차 경광등이 바람을 뚫고 울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새벽 공기 속 짙은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캄캄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숨을 섞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입에 고정시키고 손전등을 손에 쥔 채 현장을 향해 걸어갔다. 불길은 아직 건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창문 안쪽이 이미 주황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진입 금지, 내부 붕괴 우려 있음. 1팀, 외곽 방어. 2팀은 후방 대기. 무전이 터졌다. 하지만 나는 무전 속 말보다 내 눈에 들어온 장면을 믿었다. 건물 1층 오른쪽 창문 틈.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바람인가? 천인가? 아니다. 그건 사람이었다. 난 내 무전을 꺼내 지휘대와 연결했다. 여기 2팀 구조대 서도윤. 1층 북측 방 안쪽에서 움직임 포착. 누군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합니다. 진입은 불가합니다. 북측 방 벽체 손상 심가. 2층 이미 붕괴. 온도 860도. 시야 확보 불가. 생존. 확률 희박. 희박. 그 말에 내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희박하지. 하지만 확률이 1%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갈 이유가 된다는 뜻이다. 그때 지휘본부 무전기에서 다시 신호음이 울렸다. 도윤 대원. 인근 체온 감지. 정확한 위치 북측 방. 남서 모서리 부근. 고도 낮고 움직임 약함. 생체 반응 있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마스크 속 숨이 헉 하고 막혔다. 누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성을 앞세운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전에 사람이었다. 진입 요청합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입 금지. 내부 잔여, 산소 부족, 위험 수위 초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마치 누구에게 듣듯 입술을 붙이며 말했다. 지금 그 안에서 누군가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움직였다. 무전은 끊겼고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도윤, 대기 명령 들었잖아. 지금은. 나는 그 말을 등 뒤에 묻고 현장 진입선 안으로 조용히 발을 디뎠다. 불길을 향한 첫걸음. 그게 그날의 시작이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동료들이 외치고 있었고 무전기가 삐하고 울렸는데도 안으로 한 발 내디디자 그 모든 게 안 들렸다. 첫 발은 왼쪽이었다. 젖은 신발 밑창이 타일 바닥 위를 디뎠다. 그 순간 칙
무언가 타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다. 불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 속 열기가 살갗을 때렸다. 마치 투명한 무언가가 내 얼굴을 때리는 듯. 손전등은 의미가 없었다. 빛이 퍼지지 않고 연기 안에서 가루처럼 흩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니, 숨을 쉬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스크 필터가 있어도 이 안에서의 공기는 너무 무거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래처럼 탁한 공기가 폐를 긁었다.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회색, 안개보다 더 짙고 물보다 더 무거운 공기. 나는 손을 앞으로 뻗었다. 다리를 낮게 벌리고 살을 찌르는 듯한 감각만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밑엔 부서진 유리 조각이 있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이건 마치 누군가의 집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 계십니까? 나는 낮게, 정말 작게 물었다. 소리조차 연기 속으로 삼켜졌다. 그럼에도 내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쿵, 쿵, 쿵.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자꾸만 고개를 돌리게 됐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어두운 데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 어릴 때 봤던 꿈속 같았다. 도망칠 수 없는 미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조심스럽게, 무너지지 않게, 뭔가 밟고 지나치지 않도록. 그때였다. 톡, 무언가가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즉시 손전등을 위로 들었다. 천장 일부가 부풀어 있었다. 이제 곧 무너질 수도 있다. 빨리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나는 다시 발을 옮겼다. 방 한가운데로 내 오른손은 벽을 따라 더듬고 있었고 왼손은 언제든 누군가의 몸을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탁,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정확히 앞쪽. 나는 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빛은 여전히 닿지 않았지만 분명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소리가 조금씩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을 긁는 내 신발 소리, 타닥타닥 타는 나무의 마른 마찰음. 그리고 탁, 어딘가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아주 작은 소리. 나는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눈앞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빛조차 뚫지 못하는 완벽한 연기의 벽. 그러자 시야가 닿지 않는 순간 코끝이 먼저 반응했다. 이 냄새 뭔가 익숙하다. 그냥 불타는 냄새가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낼 수밖에 없는 냄새.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숨이 가빠오는데도 나는 거꾸로 더 많이 들이마셨다. 그 안에 누군가의 온기가 있었다.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었다. 내가 이걸 안다니? 내가 이 온기를, 냄새를, 이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숨이 멎을 만큼 벅찼다. 나는 천천히 왼손을 내밀었다. 연기를 더듬듯, 공기를 붙잡듯.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가까이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그 순간 딱 한 줄기 바람, 내 손끝을 스치듯 연기가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호흡을 내쉰 것처럼 나는 그대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거기 살아서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진짜로 목소리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속으로만 울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마스크 안이 뿌얘졌고 눈가엔 땀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일까? 왜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토록 절실하게 구하고 싶을까? 그때 허음푸 숨소리였다. 진짜다. 살아있다.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끊기지 않은 작지만 확실한 생명. 나는 그대로 손을 더 깊이 뻗었다. 그리고 닿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차갑고 젖고 떨리고 하지만 분명히 온기 있는 생명.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떨었다.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주변 구조물에 눌린 건 아닐까? 무게 중심이 이상했다. 부상일까? 골절일까? 무릎을 꿇은 채 자세를 낮추고 나는 다시 연기 속에 얼굴을 묻으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괜찮으십니까? 구조대원입니다. 지금 바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쾅, 건물 어딘가가 무너졌다. 정확히 내 뒤쪽 진입로였다. 출구가 막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노인을 놓지 않았다. 노인의 팔을 붙잡은 채 나는 자세를 낮췄다. 불길 속에서도 그의 체온은 느껴졌다. 약하지만 확실한 살아있는 온기.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감싸 올렸다. 몸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드르륵 쾅, 발밑에서 어디선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뭐지? 난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노인을 아는 채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쾅, 순간적으로 내가 딛고 있던 바닥이 무너졌다. 아, 우리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노인을 감싸 안은 채 나는 등을 먼저 내던졌다. 쿵, 파박, 어깨에 충격이 왔다. 손전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튀어나갔고 어딘가 멀리서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흐극, 크윽, 숨이 막혔다. 먼지가 입에 들어왔고 머리는 천장에서 떨어진 파편에 맞았다. 잠깐 정신이 멍해졌다. 선생님, 나는 힘겹게 일어나며 노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정신을 잃은 듯 고요히 숨만 내쉬고 있었다. 숨은 살아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절대 눈 감지 마세요. 곧 나갑니다, 곧.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었다. 하지만 없었다. 방금까지 손에 있었던 그것은 떨어질 때 튕겨 나간 모양이었다. 내 시야는 이제 완전한 암흑이었다. 연기, 불빛 하나 없는 방. 그리고 무전기조차 침묵. 나는 무전기를 꺼내들었지만 스파크가 튀고 지지직하는 잡음만 울렸다. 무전까지 망가졌다. 젠장,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정리해보자. 노인은 정신없음, 손전등 없음, 무전기 불가, 연기 점점 짙어짐, 출구 방향 확인 안 됨. 지금 이 공간은 미로다. 아니, 지옥이다. 하지만 살아있어야 했다. 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그를 다시 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온몸은 아팠지만 두 팔만큼은 더 단단히 조였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 순간 어디선가 기침 소리, 크름, 허, 노인이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살아계시죠? 괜찮으세요? 지금 저랑 함께. 그의 입이 아주 작게 열렸다. 불길이 다시 온다. 그리고 내 등 뒤로 느껴지는 열기, 불이 다시 이 방 안으로 번지고 있었다. 연기가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닥이 무너진 뒤 한동안 멎어있던 불길은 균열 사이로 새어나오는 산소를 따라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불꽃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열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노인을 품에 안은 채 몸을 낮췄다. 가급적 바닥 가까이 덜 뜨거운 공기층으로.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나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내 안에 흔들리는 나약함을 다잡기 위한 주문이기도 했다. 그때부터였다. 마스크가 버티지 못하기 시작한 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타는 듯했다.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폐 속에 고여갔다. 순간순간 눈앞이 아득해졌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다. 쿵쿵쿵쿵. 불규칙한 심박, 과호흡 직전의 전조.
나는 마스크 안에서 두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앞은 여전히 잿빛 연기뿐일 테니까. 그 대신 나는 모든 감각을 귀와 손끝에 몰았다. 들어라. 주변 소리, 느껴라. 벽면의 방향, 찾아라. 남은 한 줄기 통로, 노인의 등 너머 어디선가 들렸다. 피익 스프링클러의 고장난 밸브 소리 기억났다. 진입 전에 건물 구조도를 대충이나마 훑었었다. 1층에 그 방 우측 뒤편에 보일러실이 있었고 그 옆이 창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만약 그 방향이라면 출구는 오른쪽 두 걸음 뒤 벽 하나. 그걸 뚫어야 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들이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목이 타올랐다. 눈물이 났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지금 멈추면 이 사람도 너도 끝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다. 순간 뜨겁고 묵직한 공기가 한꺼번에 폐를 밀고 들어왔다. 온몸이 반사적으로 떨렸고 콧속과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왔다. 나는 벽을 향해 노인을 아는 채 기어갔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가야 했다. 벽을 더듬었다. 손끝에 거칠고 불안정한 패널이 닿았다. 이건 가벽 밖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 삼켰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덮치는 연기 때문에 내 안의 시간은 자꾸만 짧아졌다. 조금만 더 곧 나갈 수 있어요.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몸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등을 돌려 그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눈이 떠졌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희미하게 열리더니 나를 바라봤다. 연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졌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눈 속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다. 놀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아주 오래전 무언가를 품고 살아온 눈. 나는 순간 호흡을 멈췄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그 눈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저랑 나갈 수 있겠어요? 그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눈빛이 참 닮았구나.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그 아이? 누구? 나 말인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아주 작게 한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 턱 아래를 살짝 스쳤다. 그 손길은 30년 전 누군가를 그리워한 사람의 손 같았다. 이제 알겠네. 그때 불 속에서 나를 끌어내던 그 아이의 얼굴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부서졌다. 무슨 말이지? 그 아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지? 그러나 물어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이 다시 감겼기 때문이다. 말이 끊겼다. 다시 조용해진 방. 다시 연기만 남았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으며 작게, 정말 작게 혼잣말을 했다. 지금 당신이 본 그 눈빛, 혹시 내 아버지 눈빛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벽을 바라봤다. 이제 나가야 한다. 모든 답은 밖에 있다. 불길 속에서 노인의 손이 도윤의 팔을 붙잡는다. 그 손은 단순한 생존의 손길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말 없는 유언 같았다. 모든 인원 이동. 나는 한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 손끝에 닿는 석고 가로의 거친 감촉이 이 벽이 그나마 약한 가벽임을 알려줬다. 그리고 두 팔로 노인을 고쳐 안았다. 곧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며 자세를 낮추는 순간 노인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아주 약한 힘,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은 작고 떨리는 손. 나는 멈췄다. 순간 그 손에 실린 감정이 심장까지 올라왔다. 그건 단순한 구조 요청의 손길이 아니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손.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지도 않았지만 그 손이 말하고 있었다. 나를 놓지 말아줘.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손의 느낌은 이상하게 낯익었다. 온도, 뼈마디의 위치, 살짝 굳은 관절의 각도.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내 팔을 당기던 그 느낌과 너무도 비슷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등을 가볍게 덮어주듯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안 놓을게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등을 바짝 구부렸다. 몸으로 벽을 막으며 남은 기운을 온전히 그에게 쏟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두두두두 벽 너머에서 균열이 퍼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소리만이 아니었다. 바닥이 진동했다. 아직 무너지는 게 남아있는 건가? 나는 귀를 기울였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무너짐은 늘 고요 뒤에 찾아온다. 나는 노인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옆에 있던 철제 파이프를 붙잡아 가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구조 요청.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특수 구조대 서도윤. 남성 1명 구조 대기 중. 가벽, 우측. 내 목소리가 무너진 목처럼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 손을, 그 시선을, 그 말을 그대로 잊게 할 수 없다. 그는 단순한 구조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손에서 삶을 넘겨받은 기분이었다. 그때 지지직 무전기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다시 살아났다. 도윤, 위치 확인, 2m 전방 들립니다. 진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던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보다도 더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노인의 손. 그가 내 팔을 놓지 않은 채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손을 덮고 있었다. 그 손끝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살결의 굳은 감촉, 손등의 얇은 상처 자국,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관절.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숨결이 잠시 멎었고 기억의 문이 열렸다. 도윤의 어린 시절 7살 무렵 작은 골목 끝, 어릴 적 살던 단칸방. 엄마는 늘 바빴고 아버지는 구조 현장에 나가 있던 시절. 어느 겨울 갑작스러운 화재가 근처에서 터졌다. 도윤은 집 안에 있었고 밖은 연기로 가득했다.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던 그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그는 아직도 그날 그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손은 기억난다. 자신을 조심스레 안고 따뜻한 외투 속에 감쌌던 어느 노인의 손. 지금 바로 내 팔을 붙잡고 있는 이 손과 정확히 같은 감각. 설마 그날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이.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릴 적 그 손에 안긴 채 울음을 멈추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괜찮아, 괜찮아 하고 등만 토닥이던 손. 그 사람의 얼굴은 그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이 노인의 손이 그때 그 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그날 저 안아주셨던 그러자 노인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기억했구나. 그 아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랜 유언 같았다. 그 사람은 오래도록
그날의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강하게 잡았다. 이제 저도 당신을 안고 나가겠습니다. 지지직 무전기에서 구조팀의 음성이 들려왔다. 서도윤 대원 확인. 현재 접근 중. 가벽 절단 15초 전. 그리고 쾅 벽을 뚫는 파괴음이 울렸다. 연기가 뒤로 밀려나갔고 찬 바람이 안으로 들이쳤다. 나는 노인을 꼭 끌어안은 채 그 빛을 향해 조심스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빛이 들어왔다. 벽이 뚫리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노인을 양팔에 고이 안은 채 조심스럽게 그 입구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고 안쪽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곧 끝난다. 곧 나간다. 앞에 있습니다. 도윤 대원 발견. 접근 중. 바깥에서 동료의 외침이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숨을 고르며 노인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지직지지직. 도윤, 위쪽 조심해. 천장 구조 불안정. 그러나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 우두두둑 쾅 바로 위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처럼 몸을 틀었다.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머리 위로 굵은 석고, 조각과 철근, 파편들이 지붕을 찍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외쳤다. 엎드리세요. 그러나 노인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그를 끌어안고 몸을 돌려 등으로 천장을 막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쿵, 쿵, 쿵 심장 소리만 들렸다. 파편이 어깨를 스쳤다. 팔꿈치가 찍혔다. 허리에 무언가가 강하게 박혔다. 그런데도 나는 팔을 풀 수 없었다.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 손을 이 순간에도 놓을 수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졌고 들숨은 짧고 얕았다. 그러나 노인은 안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입술이 떨리며 나직이 새어나온 목소리, 눈동자 끝으로 헬멧을 쓴 동료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다급하게 다가오며 외쳤다. 도윤, 버텨, 지금 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등 뒤를 한 번 더 감싸 안았다. 이번엔 내가 막을 차례였다. 온몸이 무거웠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손끝 감각은 마치 타버린 듯 사라지고 있었다. 귀에서는 도윤, 버텨.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온 건 바로 그 순간 너 왜 소방관 하겠다고 한 줄 알아? 이 목소리 나는 안다. 세상 누구보다도 잊고 살려고 했던 그 목소리. 아버지, 서정우, 장면 전환도윤의 기억 속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눈 오는 날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린 도윤에게 아버지는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도윤아, 사람 하나 살리려면 하나 일을 각오는 돼 있어야 해.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소리쳤다. 그럼 왜 엄마를 두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현장에서 실종됐고 도윤은 아버지를 미워했다. 미워하면서도 결국 같은 길을 택했다. 왜냐고?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게 도윤을 이 길로 이끌었다. 다시 현재 무너진 천장 아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머릿속엔 아버지의 또렷한 말이 맴돌았다. 포기하지 마라.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넌 그걸 위해 부서져야 해. 나는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을 줬다. 등에 실린 통증이 엄습했지만 그조차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작게 숨이 흘러나왔다. 난 당신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도윤, 정신 차려. 이쪽으로 이동 가능하다. 바로 들어간다. 구조대원들의 외침. 그리고 빛, 눈꺼풀이 조금씩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엔 다시 세상을 향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걷어냈고 들것이 들여왔다. 나는 노인을 품에 안은 채 서서히 팔을 풀었다. 몸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 노인이 눈을 떴다. 짙은 연기 속 마스크 너머 노인의 시선이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내 쪽에서 먼저 흘렀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도 없었다. 살아있어서 안도한 건지, 그 사람을 안고 나온 자부심인지, 아니면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인지. 그저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조용히. 노인은 내 팔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입술을 열지 않은 채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이 말했다. 고맙다. 살아줘서, 기억해줘서. 그 미소는 소리 없는 편지 같았다. 나는 그 말을 받았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다. 도윤, 괜찮아? 동료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들것에 실린 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붙잡았다. 절대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이 기억을, 이 눈빛을, 이 순간을 내가 먼저 잊지 않겠다고. 노인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덮은 채 미세하게 떨리며 다시금 눈을 감았다. 자고 있는 듯 고요하게.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살았다. 그 손끝에 아직 온기가 있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땐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반짝이고 있었다. 삑,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 팔에 꽂힌 링거 바늘, 그리고 왼쪽 팔에 감겨있는 두툼한 압박붕대.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살았구나.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뿐이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걸까? 아니면 다른 병실에 옮겨졌을까? 나는 가슴 깊이 묵직한 구멍을 느꼈다. 구조는 성공했지만 이상하게 내 안은 허전했다. 그 손이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는 듯한 착각, 온기와 떨림이 아직도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다. 나는 언제부터 이 길을 걷고 있었을까? 왜 이 길을 택했을까? 소방관이란 이름, 구조란 사명, 어릴 적 누군가에게 안겼던 기억이 내게 걸음을 줬고 그걸 따라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발씩, 정말 한 발씩 나는 이 길을 걸어온 거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몸을 일으키려다 옆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서도윤 씨, 아직은 무리예요. 봉합 부위가 열릴 수 있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딱 한 발자국만 걸을 겁니다.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나는 천천히 양발을 바닥에 디뎠다. 그리고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은 채 정말 딱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 발걸음이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덜 무서워졌네요. 서도윤 대원 맞으시죠? 그날 오후 나는 재활센터 옆 휴게실에서 혼자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방청 통신기록실입니다. 구조 당시 현장 무전 중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잠시 멈칫했다. 복원이요? 네, 주파수 혼선으로 저장되지 않았던 음성이 당시 백업 장비에서 발견됐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른 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그 아이, 제발, 그 아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건 분명히 그 노인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그때 나를 불 속에서 끌어줬던 아이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떨어질 뻔했다. 그 사람은 무너진 건물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내 생존을 빌고 있었다. 그 손이, 그 눈빛이, 그 말이 이 무전에서 전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복도 끝, 햇살이 쏟아지던 그 자리에서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울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그 사람의 마지막 신호가 이토록 따뜻하고 무거운 줄을 나는 몰랐다. 숨을 고르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가운, 작은 휠체어. 그리고 그 안에 앉은 한 사람, 빛에 가려 실루엣만 보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다. 그 노인이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햇살이 실루엣을 감쌌고 내 시야는 순간 흐려졌다. 눈물이 다시 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이 정확히 보였다. 의식이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얼굴. 눈가엔 수분이 말라 있었고 입가는 굳었지만 그의 두 눈은 또렷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아주 작게 천천히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인사와 설명이 되는 듯했다. 나는 걸어갔다. 천천히, 마치 걷기보다 기억을 되짚는 듯한 걸음으로 그의 앞에 멈춰 선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때 그가 먼저 말했다. 서정우 대장님, 그분 아들 맞지요?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분, 당신 많이 닮았더군요. 특히 눈빛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아버지를 구해주셨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과거를 꺼냈다. 그날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비가 왔고 하늘은 구름에 덮여 있었고 건물은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불길은 거셌고 연기는 폐를 찔렀고 도망칠 수 있는 출구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정우 대장. 우리 대장은 겁이 없었지요. 자기보다 남부터 챙겼습니다. 그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단 한 번도 내가 직접 듣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몸이 이미 다쳤는데도 끝까지 날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층 천장이 무너졌고 나와 그 사람은 무너진 기둥 밑에서 함께 깔렸죠. 그때 나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팔로 내 몸을 덮었어요. 결국 나는 살아남았고 그 사람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사람은 내게 당신을 남겼습니다. 예? 노인은
내 두 손을 잡았다. 서정우 대장은 내 생명을 구해줬고 그 사람의 아들은 다시 내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당신의 얼굴이었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요. 어릴 땐 흔히 잊으니까.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당신의 눈은 희미하게 빛났거든요.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고 두 눈이 다시 붉어졌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 그날 안에서 그렇게 말없이 왜 당신이 기억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젠 다 말하고 떠나도 되니까요. 나는 눈을 떴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떠나지 마세요. 이제부터 같이 살아가야죠. 노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곧 나갑니다. 당신 덕분에. 그 말은 단순한 퇴원 예고가 아니었다. 삶으로 다시 나간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잔잔했고 한 줄기 빛이 붉게 남은 노을 위에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건 마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랐다. 항상 구조 현장에선 지면 가까이 있었던 나에게 이 높이는 왠지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다. 그러나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손 안에 들려있는 편지 한 장을 내려다봤다. 오래된 메모지, 노인의 손으로 적힌 서정우 대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끌어낸 뒤 자기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누군가 더 있다는 말에 망설임도 없이. 그는 돌아가려는 사람이었다. 나처럼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원망만 할 수 있었을까? 난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였고 그의 죽음이 자랑스러운 줄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살리고 싶었던 게 나였다는 걸. 내가 살아야 누군가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이 아니라 나를 남기기로 했던 사람. 나는 옥상 난간 가까이로 다가갔다. 이제 점프해야 했다. 물리적인 점프가 아니었다. 감정의 마지막 장에선 용서와 이해의 경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결단. 눈을 감았다. 그때 들려온 기억 속 목소리,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음성. 도윤아, 그건 널 위해서였단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담아뒀던 말을 작게 내뱉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발을 옮겼다. 작은 도약, 한 걸음의 결정, 삶을 향한 마지막 점프.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내 등을 밀어준 듯.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병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다. 얇은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이별을 닮아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인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햇살을 향해 손을 들어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빛을 쓸듯 움직였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따뜻한 햇살은. 노인은 말하듯 혼잣말하듯 그렇게 속삭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돌렸다. 기억이 어느 순간부터 점처럼 끊기더니 이젠 선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다. 삶의 끝자락, 기억이 흘러가는 시간. 그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날 당신이 절 꺼내주셨을 때 사실 전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등을 돌려 절 감싸 안았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그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야겠다고 느낀 건 평생 처음이었죠. 그는 조용히 웃었다. 희한하죠? 누구도 절 필요로 하지 않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안겨서 살아나게 될 줄이야. 나는 그제야 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작았고 가벼웠고 뜨거웠다. 그러나 살아있는 손이었다. 그가 내 손을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날 내가 살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굴 구한다는 게 단순히 꺼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안아준 거였어요. 제가 진짜로 울 수 있도록, 진짜로 살 수 있도록. 그는 작게 웃었다. 이제 이 불도 꺼지는군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불길 속에서 나는 당신의 빛을 받고 이제는 제 안의 불도 그 빛에 안겨 잠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돌아가요. 구조대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말 없이 조용히.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구조한 사람들이었다. 햇살은 더 짙어졌고 바깥의 빛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그날 노인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자동문은 묵직하게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했다. 나는 천천히 노인의 병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창밖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 없었다. 대신 작은 종이함 하나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남기셨습니다. 그쪽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종이함을 두 손으로 받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순간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 안엔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것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구석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첫 번째, 오래된 수첩 하나, 소방관의 마크가 흐릿하게 지워졌고 커버는 태운 듯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필체로 써내려간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1997년 3월 17일, 구조자 수 2, 대원 부상자 수 1, 느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뛰어들던 그 사람, 서정우, 그는 늘 나보다 먼저였고, 그래서 늘 나보다 아팠다. 1999년 6월 3일, 구조 후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 불길 속에 누군가 있었는데, 끝내 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서정우 대장은 다시 들어갔다. 나도 언젠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2002년 9월 28일 서정우 대장의 아들을 멀리서 보았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이라고 했다.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다. 수첩을 덮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가 지켜낸 시간, 그가 숨겨온 상처,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남기고 간 마음의 무게였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흰 종이에 단 한 줄, 이건 당신 겁니다. 서명이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유서도 편지도 아니었다. 그는 내게 책임을 남긴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손에 든 상자를 끌어안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땅은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깊어졌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건 누군가의 목숨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구조대 건물 앞에 선 나는 수첩을 꺼내 처음 페이지에 내 이름을 적었다. 2025년 6월 19일 구조자 수일 대상. 그날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불꽃을 내 안에 남기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얀 꽃들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의 장례식장, 오래된 공동묘지 한켠, 바람도 햇살도 그날 따라 조용했다. 도윤은 검은 제복을 입고 천천히 영정 앞에 섰다. 그 사진 속 노인은 불길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고 그 눈매엔 희미한 웃음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작은 입김을 삼키듯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왔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노인에게, 아버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노인의 관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도윤은 남아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꺼냈다. 마당 한편, 노인이 살아온 좁은 집터 앞, 그는 그곳에 붉은 단풍나무 묘목을 천천히 심기 시작했다. 손으로 흙을 덮으며 문득 떠올랐다. 그날, 불길 속에서 노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따뜻했고 무언가를 내게 남기고 싶어 하던 손이었다. 도윤은 알았다. 그 손이 남긴 건 생명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는 마지막 흙을 덮고 조용히 일어섰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작게 속삭였다. 나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말하는 듯했다. 며칠 뒤 소방서 식당에서 대원들이 삼삼오오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부조복 대신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어떤 대원이 물었다. 형, 이제 좀 괜찮아요? 도윤은 작게 웃었다. 응, 이제야 좀 나아졌어. 이젠 불 안 속에서도 밖에서도 사람을 보고 살 것 같아.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무슨 시인 됐네. 갑자기 그 말에 모두 웃었고 도윤도 따라 웃었다. 그건 정말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번진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2025년 6월 24일 구조자 수일 대상 그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더했다. 그리고 나 자신. 도윤은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고 멀리서 어느 집 담벼락에서 작은 단풍잎 하나가 하늘로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듯.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이제 나는 이 삶에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제 나는 누구를 구하기 전에 스스로 살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